네, 마켓 비하인드 시작합니다. 5월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과 장중 급락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혼돈의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전 기대감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 변수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죠. 국내 시장은 반도체 쏠림, 또 고금리 부담 속에서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혼돈의 5월장 총정리도 해보고요. 6월에는 과연 지수보다 종목이 빛나는 이 틈새장이 펼쳐질 수 있을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특징 상황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또다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시장의 휴전 가능성에 상당히 좀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 간밤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걸 좀 가장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 같은지 여쭤볼게요. 식상할 만도 할 것 같은데 맨날 트럼프가 얘기하는 휴전 얘기만 가지고도 증시가 계속 따라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종전이 됐을 경우 또는 휴전이 됐을 경우에 이제 그만큼 물가에 부담을 줬었던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미 증시는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는 반도체가 주도했던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는 반도체만 올랐었는데 조금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러셀 2000이 또 신고가를 가는 그림이라는 것 자체는 또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칩 중심 움직였던 그런 그림들이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이나 전력, 방산, 헬스케어까지 조금 확산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이전과 같이 쏠림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여전히 중동 이슈에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또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완화된 거에도 좀 반응을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죠. 남의 나라 대통령 가지고 뭐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은 맨날 지금 종전 임박했다는 얘기, 전쟁 곧 끝난다는 얘기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번 했는지도 몰라요. 한 3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시장이 반응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양치기 소년이 되면은 사실 시장도 안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근데 분위기 자체는 이란전은 더 확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인 그림인 것 같고요. 또 벌써 쿠바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사실상 이제 종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마무리 소송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쏠림이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잘 갔던 간밤 시장이었고요. 이 휴전 기대를 반영하면서 시장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란 변수, 중동 긴장 완전히 해소된 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협상 국면으로 보는지 그래도 경계심 늦추기는 여전히 이른 상황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확장을 시키기에는 미국도 부담스럽고 이란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전략가, 협상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란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을 지키고 있어요. 미국이 폭격을 해도 그렇고 그 이유는 결국은 이란도 지금 버티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 큰 소리는 치지만 결국 필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경제난 봉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치사해도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고 좀 다르게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을 계속 하기에는 미국은 항상 물량 공세로 승부를 보는 나라인데 없거든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나중에 무기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뭔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그리고 또 중간 선거 이제 앞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선거 신경 안 쓴다. 이런 건 다 블러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 의식해서 본다 그러면 이란전은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 수준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도 결국은 경제난이라는 측면에서 이 협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신현송 총재가 주도하는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을 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특히 최근 기업들 성과급 이슈도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지점은 어떤 건지 또 증시에는 또 어떤 부담으로 작용을 할지 궁금한데요. 성과급 많이 받는 건 직장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좀
과해 보이는 성과급이 이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그건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기본적으로 네. 돈이 많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할 거고 네. 안 잡히게 되면 결국은 수단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에 일단 경계감을 표출한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과열이 되게 되면은 부동산으로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일단 시장에다 시그널을 준 것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올라가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신현성 총재께서 네. 뭐 새로운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의 양극화도 좀 커질 것 같긴 해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보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회성이나 아니면 단발성 또는 혹은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네. 정도만 확인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 물가 올라가는 거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미국 기준으로 9%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좀 경계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뭐 물가 부담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구조라면. 네, 네. 금리 인상까지. 그러니까 인상은 오히려 지금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분명히 이제 하는 총재께서 그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터치가 된다 그러면 아마도 한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뭐 시장에서는 뭐 악재가 겹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중동 리스크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고 금리 부담, 차익 실현 매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추가 상승보다는 한 차례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현재 흐름 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려왔던 부분인데요. 좀 이제 ETF, 특히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고 나서 네. 과열이 붙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의 질이 물론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네. 기존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반도체 두 종목으로 쏠리는 거의 현상 자체도 이 쏠림이 지나치게 과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리 문제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은 어쨌든 고점 시그널이 맞거든요. 물론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은 뭐 내년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뭐 영업이익이 500조가 넘어가네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는데 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어떤 규모 또는 그 체력에 비해 가지고 과하게 쏠려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고 또 외국인들은 파는 어떤 그림이 연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라서 시장의 건전화 또는 시장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라도 쉬어갈 타이밍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수가 쉬어가는 과정에 오면 업종별 순환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증시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미국도 반도체 중심으로만 가다가 네. 좀 분산되는 느낌이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결국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지금 등락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22년 러우 전쟁 이후로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르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마냥 지속되지는 않아요. 보통 그럴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역전이 돼가지고 등락 비율이 지금 50대 초반인데 이게 100, 12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어떤 종목 확산 가능성 그러면서 지금 주도주 종목들이 급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 주식들은 조금 정체되면서 네. 순환이 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내용 좀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 후에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도 있는데 특히 이제 뭐 2배 레버리지 상품 등장을 하면서 수급이 또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조정, 뭐 과열에 대한 경고 신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이미 과열 시그널 나왔고요. 사실 과거 지표로 보면은 고점 네. 시그널이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워낙에 실적이 압도적으로 지금 나온다고 하고 네.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주가 돼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네. 단계고 그런 맥락에서 저도 좀 이해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죠. 지금 두배 레버리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들으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두배 레버리지는 두 배의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두 배의 손실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그 시점 조율을 잘못하시면 상당히 오래 고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네. 이건 파생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투자하셨다가는 한동안 고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네.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이제 경고가 뒷북이다라는 논란도 있고 또 그동안 좀 두 배 레버리지 나왔을 때 또 주가가 좋았던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딜레마인데요. 네. 이거 홍콩에서 상장을 하면서 이른바 좀 방송용으로 적합할지 모르지만 대박을 쳤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레버리지 투자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투자할 때도 보면 다른 상품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전형적인 레버리지의 민족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 해놓고 미국에서 그게 상장이 되고 홍콩에서 상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우리 수요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부에서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당국에서는 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당국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시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투자를 하는 건지 본인이 그냥 덮어놓고 포모에 의해서 덤비시는 건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서 네.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반작용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반도체가 숨고르기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형 ESS 수주 소식이 나왔죠. 시장에서 이제 뭐 다시 2차 전지 쪽을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뭐 분위기 반전의 계기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마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지금은 ESS 쪽에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워낙에 전기차 비중 대비해가지고는 아직은 낮아요. 네. 시장 사이즈 자체가 예상보다 커진 것도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을 갖다 온전히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황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분출해 주려면은 네. 저는 디바이스가 확장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AI 사이클에서 인프라 투자를 넘어서 가지고 디바이스 쪽으로 확산이 되는 시기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네. 언제냐면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는 시기.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상단이 제한된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스권에 있다. 여기서 좀 핵심 변수가 되는 게 또 리튬 가격인가요, 그러면? 리튬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나트륨 배터리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 오늘 아침에도 네네. 보니까 자극적으로 써놨던데 약간 걸러서 들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배터리의 키워드는 리튬이기 때문에 네. 리튬의 어떤 가격,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이쪽 기업들의 어떤 수익 이런 걸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과 차트상 바닥 확인을 좀 시도하는 구간인데 ESS 수혜주 선별도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 결국은 뭐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고민 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 들어오면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거기다 두 배 레버리지 이렇게 됐었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다른 주식들 팔아가지고 그리 넘어가고 코스닥은 숫자가 안 나온다니까 이제 포기하고 덤비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닥의 문제는 연초에 코스닥 3천 얘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그거 버블이다. 그 시장의 체질을 바꿔야지 우선. 그리고 3천을 얘기하지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 네. 그 후유증인 거죠. 사실은 그때 오버슈팅했던 부분들이 꺼지면서 답이 안 나온다 싶으니까 막 손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신용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수급 이탈이 가장 큰데 이걸 되돌리려면은 방법이 몇 가지 조심스럽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내놓는 건데 그게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가지고 네. 코스닥 시장에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국민성장펀드에서 집중 육성하는 부분이 구체화되면서 연계성이 좀 생긴다든지
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갖다가 지금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처에. 그러니까 우량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이제 옛날에 한국 증시 코스닥 활성 안 됐을 때 거래소가 1부, 2부로 나눠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핵심주, 우량주, 그다음에 약간 벤처스러운 쪽으로 구분을 하겠다. 이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구체화된다 그러면 요즘은 대형주, 우량주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정책 모멘텀도 필요하고 수급 분산도 당연히 좀 함께 나타나야지 분위기의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월 오늘이 벌써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이사님. 뭐 지수는 올랐는데 체감 수익률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 한 달인데요. 이제 뭐 6월을 맞이해서 투자자분들 어떤 업종이랑 어떤 변수에 좀 가장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특정 다른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 안 가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포트폴리오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네. 반도체하고 현대차 그룹 주식은 계속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서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틈새 장세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싸진 그러면서 AI 확장 가능성이 커진 섹터 그리고 미해군 프로젝트가 있는 조선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 섹터가 은근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저께도 되게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네.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1조 이상의 어떤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지금 소외됐었던 섹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정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방산이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그쪽도 역시 그렇겠네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쪽에서 외국인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체크해보면서 뭐 조선, 방산, 바이오 쪽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정책 관련해서는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이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말씀은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 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7월에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뭐 상속세, 증여세 이거에 아니라 만약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도 기업들이 그 정책에 부응을 하지 않고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압박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 제재 수단이 뭐가 나올 것인지 그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거 강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쪽으로 기회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5월 시장의 지수는 강했지만 뭐 체감은 쉽지 않았던 소수 대형주 중심의 장세였다는 거고요. 뭐 6월에는 반도체 숨고르기 숏에서 뭐 조선, 방산, 바이오 같이 좀 소외됐던 업종 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